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은 Q&A 시작하는데요.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올라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한 목회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랑은 많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국장님 한번 알려주시죠. 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예, 한기총의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죠. 예, 옛날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대통령 시절을 정부를 문민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문민정부라고 그랬냐면 거꾸로 그 전에는 군사정부였다는 얘기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부를 소위 말해서 군사정부다. 군인이 정치를 했다. 군인이 정부를 독점했다. 권력을 독점했다. 그래서 군사정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정치군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치군인. 요즘은 이제 그런 말 별로 안 쓰죠. 근데 옛날에는 정치군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정치군인이라는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든 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의 실세들 역할을 했던 군인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건데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정치군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단어를 잊어버릴만 하니까 이제 정치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제가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도 간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등 반문 운동을 해왔다. 6월 달에는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함께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감옥 자리를 바꾸라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기독교 전체의 주장은 아니죠. 이제 이분의 그 일방적인 주장인데 다른 분들은 뭐 이분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뒤섞지 말고 개인으로 나서라 이런 거거든요. 또 한기총 대표장의 정치적 야욕적 망발은 한국 기독교회를 오로지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을 위반한 반성경적 반복음적 폭거이고 신앙적 타락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신정 정치가 아니잖아요. 종교하고 정치가 합해져 있는 신전 정치가 아니고 분명히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되어 있는 나라고 또 구별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싶으면은 신앙을 동원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정치를 주장하지 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막 목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언행을 하고 막말에 가까운 선동을 하지 말고 굳이 하고 싶으면 목사자도 떼고 십자가도 떼고 성령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연인 전광훈으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적 욕심으로 교회를 이용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제가 쓴 칼럼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에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 10월 22일 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어요. 우리 사나 씨도 우리 사나 씨 이제 천주교인이시잖아요.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신부님 이렇게 얘기도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썼는데 누가 했을까? 만약에 기독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무슬림
뭐 사탄이나 악마 이런 사람이 했다 그러면 뭐 좀 이해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네. 하나님 꼼짝마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친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목사란 어떤 사람이냐? 뭐 제가 기독교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지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전 목사 얘기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전 목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까불지 마 이랬으니까. 그리고 전 목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죽여버린다 그랬으니까. 이게 아무리 농담이나 비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로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반인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해명을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해명을 한다고 본심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문재인 저 새끼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자다가 콧구멍을 막든지 회개를 시켜주든지 라는 의미였다.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성모독이다. 개신교에서도 과대망상, 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막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도 이제 불법 집회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 그거를 오늘 이제 판단이 나오고 오늘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는 분명히 그 광신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만 딱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이 전광훈 목사는 거기서 황제이자 자기가 하나님이야. 네. 막 그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진짜 일부 광신도 무리들은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따른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토록 우습게 하는 목사가 이게 진짜 목사인지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좀 개신교인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둘째 치고 이 전 목사에 대한 단죄는 개신교 전체에서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이 집회를 할 때 보수 집회를 할 때 항상 이 단체가 끼거든요. 네. 뭐 일부러 한국당에서 초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선을 그으려면 한국당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선량한 개신교인들의 표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는 이런 목사가 계속 그 집회 나가서 떠들고 하면은 다른 개신교인들을 볼 적에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아직은 이제 그 신청해서 오늘쯤 아마 결판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목회자의 할 일은 자신이 먼저 그렇게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있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된 목회자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는 우리가 컨텐츠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겨울 연가, 강남 스타일,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드라마와 노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이렇게 다 뻗어 나갔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7월 23일자 작년 7월 벌써 이제 작년이 됐어요. 작년 네. 7월 23일자에 쓴 건데 항상 요 7월 정도가 되면 그 전에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라는 이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발간을 하는데 이 자료집을 보고 제가 이제 쓴 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상파 TV의 프라임 시간대, 프라임 시간대라 그러면 뭐 저녁 7시에서 밤 11시 그 사이가 되겠죠.
항상 그 가장 좋은 시간대에 뭘 했냐면은 외화를 했습니다. 외화. 특히 미국 드라마, 미국 외화, 미드라 그러죠 지금은. 네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 전투, 네. 이제 컴뱃 이거를 이제 전투라고 했고 보난자 기억나세요? 보난자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저는 들어는 몰라요. 보셨어요? 아니, 들어는 듣지도 못해요. 뭐 제오전선 뭐 그다음 이제 조금 지나서 전격 제트 작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였고 애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뭐 단연 디즈니랜드.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질 정도로 디즈니랜드는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애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저도 그랬고. 근데 거꾸로 뭐 우리나라 드라마는 뭐 물론 인기 있는 드라마도 있었죠. 뭐 아시라든가 뭐 있었는데 딱 그림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나요. 미국 그 미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주 수준 높게 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딱 보면 벌써 그 조잡한 그때만 해도 거의 야외 촬영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러니까 야외 씬도 다 엉성하게 스튜디오에다가 막 풀 심고 나무 대충 이렇게 심는 척 해가지고 찍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 엉성하겠어요.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대자연을 배경으로 찍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됐죠. 우리나라 드라마를 외국에 수출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80년대 들어와서 90년대 들어와서 조금 우리나라께 나간 게 뭐냐면은 그 해외 동포들 때문에 비디오 형태로 또 방송보다도 비디오 형태로 이제 빌려보게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보게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요. 그 라디오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팝송만 나왔습니다. 거의 라디오에서는 뭐 하루 종일 팝송. 간혹 나오는 거는 그 당시에 대학가요제 노래. 대학가요제 출신들 노래가 이제 저 간혹 우리나라 노래 나왔죠. 뭐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 옛날에 뭐 아톰 이런 것들 다 일본 거잖아요. 네. 게임도 나중에 조잡한 지금 보면 조잡하죠. 근데 그 당시에로서는 뭐 게임보이 이런 거 다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정말 부러운 듯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90년대부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그 팝송하고 외국 드라마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프로그램으로 다 채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콘텐츠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이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2017년도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47% 증가한 88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는 76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네. 근데 뭐 어떤 분야에서 그럼 가장 흑자를 냈을까?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이 59억 달러로 제일 컸습니다. 수출이. 그다음 이제 캐릭터, 지식 산업, 음악 이렇게 갔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양색시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규제와 참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아가면서도 해외에서 이렇게 거의 60억 불을 벌었다.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을 그렇게 양색시 보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때 얘기가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만 해도 64.5천, 그러니까 64.5만, 그러니까 65만 명. 신규 일자리도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개. 방송의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수익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5천만 불 흑자. 그래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막 우리말을 한다든가 우리나라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러면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뭐 외국 사람들이 현지에서도 뭐 케이팝을 부르고 뭐 하는 거는 아주 뭐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은 정말 이 자체로서도 당연히 좋은 산업이지만 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우리나라 거를 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로서도 경제적으로 효과도 좋지만 국위 선양에 다른 제품들이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왜 좋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한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제품이나 네. 어떤 국가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믿을 거는 콘텐츠하고 기술 개발밖에 사람. 없다. 예,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콘텐츠와 기술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맞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면 평화주의자가 아닐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문화의 가치를 알고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